챕터 1 겨울밤. 내 앞에서 열린 회의.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겨울은 늘 이렇게 조용히 왔다. 74 박연수는 소파 구석에 앉아 있었다. 인천 외곽 낡은 아파트.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다. 거실 한가운데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다. 큰아들 준호, 그의 아내 수진, 그리고 딸 은주. 어머니, 들으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아직 손에 들려 있었다. 치매 초기. 그 세 글자가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시설 알아봤어요. 거기 좋대요. 간호사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고. 수진이 말을 이었다. 은주가 끼어들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평생 살던 집인데. 그럼 내가 모실 거야? 수진의 반문이 차갑게 떨어졌다. 은주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자기 형편으로는 엄마를 모실 여력이 없다는 걸. 준호가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일단 집부터 정리해야 해. 요양비가 만만치 않거든. 연수는 귀를 의심했다. 집을 판다고? 이 집을? 여기 시세가 얼마래? 팔면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준호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오빠, 이 집은 엄마 집이야. 우리 집 아니고. 은주가 다시 끼어들었다. 나라. 근데 현실을 봐야지.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연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사실 머릿속이 하였다.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가물가물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이 지금 안 건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것. 어머니, 괜찮으시죠? 수진이 물었다. 친절한 척하는 목소리였다. 연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괜찮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수진은 은주와 계속 말다툼을 했다. 은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래도 그렇지 하고 중얼거렸다. 연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쌓이고 있었다. 40년 전. 남편과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도 겨울이었다. 아이들은 어렸고 집은 텅 비어 있었다. 하나하나 가구를 들이고 벽지를 바르고 커튼을 달았다. 이 집이 채워지는 동안 연수의 인생도 함께 채워졌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게 비워지려 하고 있었다. 다음 주에 시설 상담 예약했어요. 수진의 말이 들려왔다. 연수는 눈을 감았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연수 없이. 연수를 두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다. 어머니, 물 드릴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수는 고개를 저었다. 목은 마르지 않았다. 가슴만 답답할 뿐이었다. 회의는 1시간쯤 이어졌다. 결론은 이미 정해진 듯했다. 요양원 입소, 집 매각, 두 가지 모두. 그럼 이만 갈게요. 수진이 일어섰다. 준호도 따라 일어났다. 엄마, 제가 주말에 다시 올게요. 은주가 연수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세 사람이 현관문을 나섰다. 쿵 하고 문이 닫혔다. 연수는 혼자 남았다.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부엌으로 걸어갔다. 찬장을 여러 컵을 꺼냈다. 물을 따라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갔다.
쓰디쓴 맛이었다. 거실로 돌아와 다시 소파에 앉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렸다. 이 집에서 마지막 겨울을 보내는 걸까? 연수는 생각했다. 손끝이 떨렸다. 진단서를 내려다봤다. 치매 초기. 나는 아직 괜찮은데. 연수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다. 연수는 불을 끄지 않았다. 어둠이 무서웠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이 무서웠다. 샵 챕터 이 길 잃은 밤과 형제의 충돌. 그날 밤도 연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우유가 없었다. 아니, 분명 어제 샀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보이지 않았다. 슈퍼 가서 사와야지. 연수는 가디건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골목 초입에 있는 슈퍼. 걸어서 2분이면 닿는 거리였다. 30년을 다닌 곳이었다. 우유를 사고 나오니 밤 공기가 차가웠다. 연수는 비닐봉지를 들고 걸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익숙한 골목이 낯설게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가 맞나? 주변을 둘러봤다. 비슷한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왼쪽으로 돌았다. 아니었다.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 또 아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에 든 우유가 갑자기 무거웠다. 우리 집이 어디지? 발걸음이 빨라졌다. 골목을 이리저리 헤맸다. 같은 장소를 몇 번이나 지나쳤는지 몰랐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경찰관이었다. 순찰차가 옆에 서 있었다. 집을 못 찾겠어요. 연수는 그제야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경찰관은 주소를 물었고 연수는 간신히 대답했다. 순찰차가 천천히 골목을 돌았다. 익숙한 대문이 보였다. 여기에요. 문을 두드리자 준호가 나왔다. 잠옷 차림이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식탁에 앉아 말했다. 어머니, 어제 경찰차 타고 오신 거 아세요? 연수는 숟가락을 들다 말았다. 내가 그랬어? 1시간 넘게 헤매셨대요. 이분 거리를.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이제 혼자 두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 말이 연수의 가슴을 찔렀다. 위험하다니. 나는 위험한 사람이 된 건가? 오후에 은주가 달려왔다. 언니는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놀라셨죠?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은주가 준호를 돌아봤다. 내가 모시겠어. 거실이 조용해졌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누나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뭐가 현실적이야? 누나네는 맞벌이잖아요. 애들도 어리고. 어떻게 엄마를 돌봐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도 요양원은 아니잖아. 우리 엄마를 그런데 보낼 수는 없어. 그런데라니? 지금 요양원이 옛날 같아요. 시설도 좋고. 아무리 좋아도 집이 아니잖아. 말싸움이 격해졌다. 수진이 끼어들었다. 언니, 우리도 힘들어요. 어제도 새벽에 어머니 일어나셔서. 그럼 내가 모신다니까. 왜 자꾸 반대야? 준호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누나 솔직히 말해요. 엄마 재산 어차피 우리 둘이 나눌 거잖아요. 지금 집 팔면 둘 다 편하게. 그 순간이었다. 방문이 열렸다. 연수가 나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뭐라고?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연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태어나서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다. 엄마, 은주가 달려갔지만 연수는 손을 뿌리쳤다. 나는 짐이야? 그래, 이제 나는 짐이구나. 연수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그때 민규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초등학교 3학년 손자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나왔어요. 대답이 없었다. 민규는 문을 살짝 열었다. 연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할머니, 왜 울어요? 민규가 다가와 할머니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할머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연수는 손자를 끌어안았다.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새어나왔다. 그날 밤 연수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조용한 방 안에서 연수는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짐이 되었을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연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이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더 큰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것만 같았다. 챕터 3 서랍 속 비밀과 법무사 사무실. 일주일이 흘렀다. 은주는 어머니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래된 옷가지를 꺼내고 먼지 쌓인 선반을 닦았다. 그러다 낡은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다. 손때 묻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뭐지? 봉투 안에는 농협 통장과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다. 통장을 펼쳤다. 은주는 숨이 멎었다. 이렇게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잔액이었다. 몇십 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쌓아두셨던 거다. 서류를 하나씩 펼쳐봤다. 토지대장이었다. 경기도 외곽, 이름도 낯선 동네. 작은 농지 한 필지. 엄마, 이게 뭐예요? 은주가 거실로 나가 물었다. 연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고개를 돌렸다. 그거 찾았구나. 목소리가 조용했다. 왜 숨겨두신 거예요? 형제들 때문이야. 연수는 한숨을 쉬었다. 너희 삼촌들, 이모 알면 가만히 있겠니? 그래도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연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뜻대로 정리하려고. 은주는 가슴이 먹먹했다. 어머니는 혼자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 은주와 연수는 차를 타고 나섰다. 요양병원 상담 예약이 잡혀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가봐야지. 연수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상담실은 깨끗하고 조용했다. 상담사가 자료를 펼쳤다. 단기 입소는 3개월 단위로 가능합니다. 장기는요? 6개월 이상이면 장기로 전환되고요. 연수가 끼어들었다. 3개월이요. 단기로 할래요. 어머니 상태를 보면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3개월이면 돼요. 연수는 단호했다. 집은 안 팔 겁니다. 상담사는 잠시 멈칫했다. 네, 물론 어머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은주는 옆에서 어머니를 바라봤다. 작아 보이던 등이 오늘은 꼿꼿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와서
연수가 말했다. 법무사 사무실 가자. 네, 갑자기요. 미루면 안 돼. 오늘 가야 해. 은주는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가까운 곳을 찾았다. 법무사 사무실은 작은 건물 2층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중년 남자가 일어나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네. 연수가 먼저 자리에 앉았다. 재산 정리 상담 받으러 왔어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꺼냈다. 현재 보유하신 재산이 어떻게 되시나요? 연수는 가방에서 통장과 서류를 꺼냈다. 이 통장이랑 토지 하나 있어요. 법무사가 자료를 살펴봤다. 토지는 시세가 좀 오를 수도 있겠는데요. 그건 나중 일이고. 연수는 말을 이었다. 지금 정리하고 싶어요. 내 이름으로. 증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연수는 고개를 저었다. 유언장이요. 법무사는 잠시 침묵했다. 유언 공증 말씀이시군요. 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정하고 싶어요. 연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법무사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다. 유언 공증 절차, 필요한 서류들, 예상 비용. 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은주는 옆에서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손바닥이 차가웠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 연수가 말했다. 이제 좀 마음이 놓여. 엄마, 숨기고 살던 게 힘들었어. 연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내 삼촌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괜찮아요, 엄마.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연수는 은주를 돌아봤다. 내가 정한 거니까.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정리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연수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은주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다. 설거지를 끝내고 은주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휴대폰을 꺼냈다. 삼촌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어머니 좀 어때? 요새 연락이 잘 안 되네. 은주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뭐라고 해야 할까? 어머니가 요양병원 상담받았다고? 유언장 쓰러 갔다고?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복도 너머 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은주는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하려다 말고 귀를 기울였다. 연수는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제 됐어. 이제 괜찮아.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단했다. 은주는 가슴이 저렸다. 어머니는 지금 혼자만의 싸움을 끝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더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은주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샵 챕터 4 두 번째 회의, 엄마의 선언. 보름이 흘렀다. 연수는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은행 세 곳을 돌았다. 복지관 상담사를 만났다. 요양원 세 군데 견학도 다녀왔다. 발이 아팠다. 머리도 아팠다. 하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끌려가고 싶지 않았다. 오늘 가족이 다시 모였다. 거실 탁자 위엔 연수가
직접 준비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준호는 그걸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뭐예요, 이게? 얘기하려고. 연수가 침착하게 말했다. 준호 옆에 앉은 수지는 팔짱을 꼈다. 은주는 조용히 차를 따랐다. 민규는 소파 한쪽 끝에 앉아 할머니만 바라봤다. 연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요양원 단기 입소 3개월 할게. 뭐라고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집은 안 팔아. 대신 집 담보 대출 받았어. 그리고 예금 좀 있었어. 숨겨둔 거. 숨겨둔 예금이요. 그걸 왜 이제 얘기해요?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내 돈이니까. 연수는 담담했다. 그 돈으로 요양원 3개월 비용 낸다. 남은 건 셋으로 나눴어. 서류 뭉치를 펼쳤다. 준호와 수진의 눈이 커졌다. 은주 목,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민규 목, 학트 자금. 나머지는 경로당 기부. 경로당이요. 준호 목소리가 떨렸다. 왜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이래요? 왜 은주한테만 먼저 말한 거예요? 은주가 물어봤으니까. 연수는 아들을 똑바로 봤다. 넌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 엄마 뭐 하고 싶으냐고.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얼굴이 붉어졌다. 수진이 끼어들었다. 근데 어머니, 이건 좀 편법 아닌가요? 집담보 대출에 숨겨둔 돈까지. 편법. 연수가 미소를 지었다. 쓴 웃음이었다. 내가 50년 모은 돈 쓰는 게 편법이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연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한테 뭘 바라는 건지 모르겠어. 집 팔면 안 된다 그러고, 요양원 가면 또 안 된다 그러고. 그럼 뭐 해? 집에서 혼자 쓰러지라고?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알아. 연수가 말을 끊었다. 너희가 나쁜 애들이 아니란 거. 그냥 무서운 거지. 변화가, 결정이. 탁자 위 서류를 손으로 눌렀다. 근데 나도 무서워. 아무것도 못 정하고 사는 게. 누가 대신 정해주길 기다리는 게. 은주가 입을 열었다. 오빠, 엄마 말씀이 맞아. 은주야, 넌 빠져. 준호가 쏘아붙였다. 너만 착한 딸 하지 마. 엄마한테 뭐라도 해드린 게 있어. 오빠야말로. 은주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는 엄마 얼굴이라도 자주 봤어. 명절 말고? 뭐. 난 매일 전화했어. 매일. 엄마가 뭐 드셨는지, 어디 아프신지 다 물어봤어. 오빠는? 준호는 대꾸하지 못했다. 민규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준호가 아들을 봤다. 할머니가 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규야, 넌 가만히 있어. 아니요. 민규는 물러서지 않았다. 할머니 인생인데 할머니가 결정하셔야죠. 연수는 손자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애가 이렇게 컸구나.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연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너희 편하라고 결정하던 엄마는 오늘로 끝이야.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앞으론 내가 정할 거야. 내 집, 내 돈, 내 몸. 너희 눈치 안 봐.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축 처졌다. 은주가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손이 따뜻했다. 연수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아파트 사이로 번졌다.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가슴 한쪽이 또 무거웠다. 뭔가 더 큰 일이 올 것 같았다. 준비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연수는 손자의 얼굴을 봤다. 딸의 손을 느꼈다. 아들의 뒷모습을 봤다. 괜찮을까? 그 물음에 답은 없었다. 다만 알 수 있는 건 이젠 돌아갈 수 없다는 것뿐이었다. 샵 챕터 5 요양원 일상과 봄날의 귀환. 한 달 뒤 연수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생각보다 괜찮았다. 아침마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러 왔고 점심엔 다른 할머니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저녁엔 산책로를 걸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은주와 민규는 거의 매일 왔다. 엄마, 오늘 반찬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할머니, 저 승진했어요. 연수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뜨거웠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 준호가 왔다.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연수는 알았다. 그 눈빛을. 응, 잘 지냈어. 그게 엄마, 제가 사업 자금이 좀 급해서요. 역시나였다. 집은 아직 안 팔았으니까 그걸 담보로 대출 좀. 연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준호야. 네. 엄마가 뭐야? 내 ATM기냐?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넌 한 번도 엄마를 엄마로 본 적 없잖아. 연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그만하자. 엄마도 지쳤어.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연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다. 석 달이 지나자 봄이 왔다. 요양원 정원에 개나리가 피었다. 연수는 민규 차를 타고 집으로 외출했다. 할머니, 집 구경 한번 하실래요? 그래, 우리 집이 어떻게 됐나 봐야지. 집은 깨끗했다. 은주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했다고 했다. 거실 소파에 앉으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아이들 키우느라 밤새 뜬 눈으로 앉아 있던 자리. 남편과 마지막 차를 마셨던 자리. 그리고 준호와 마지막으로 싸웠던 자리. 엄마, 밥 차렸어요. 은주가 불렀다. 식탁엔 연수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엄마,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민규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밥을 먹다가 연수가 말했다. 민규야. 네, 할머니. 나중에 엄마랑 삼촌이 싸우지 않게 한 장의 종이로 남길 거야. 민규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할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야. 해야 해. 미리 정리해야 나중에 아무도 억울하지 않아. 은주가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 괜찮아. 엄마는 이미 다 정리했어. 마음속으로. 그날 저녁, 연수는 요양원으로 돌아왔다.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봤다. 둥근 달이었다. 나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내가 정했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후회는 없었다. 아니, 조금은 있었다. 준호한테 좀 더 단호하게 할 걸.
은주한테 좀 더 고마워할 걸.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해줄 걸. 그래도 지금은 괜찮았다. 몇 달 뒤였다. 준호가 다시 찾아왔다. 엄마,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엄마 마음 몰라줘서 정말 죄송해요. 연수는 아무 말 없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가을이 왔다. 연수는 일주일에 2번 집에 나갔다. 요양원과 집을 오가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어느 날 요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 할머니가 물었다. 연수 씨, 행복해요?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처음으로.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저녁 산책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연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뭐가 남았을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을까? 아직 만나야 할 사람이 있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연수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조화기 너머에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박연수 여사님이십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뭔가 시작되는 기분이었다.